시작합니다.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2 시간입니다. 제 이름 박훈이고요. 사용하는 교재 있고요. 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1, 2, 3 때 다 사용하는 문제집. 2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보셔야죠. 목차.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 시간에는 도대체 뭘 정리할까? 우리 이제 1 때 여러분들 열심히 어카운팅 펌 소속 CPA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그 다음에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직무규정, Ethics, 윤리규정, 그 다음에 Independence Rule 같은 거, 독립성, 기준성 그런 것들도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경영자의 주장들, 매니지먼트의 어설션들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 감사 내용에 좀 집중을 하셨을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 CPA 펌, 어카운팅 펌 소속 CPA입니다. 그렇게 항상 본인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인이다, 내가 감사인이다, 어디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과목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 지식도 다 있으셔야 돼요. 자, 수입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어디터빌리티부터 따지셔야 되는 거죠.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 감사 가능할까?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식과 역량을 발휘를 해서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부터 판단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카운팅 펌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 회계법인의 CPA 수, 그러니까 인력이랄지, 그 수준으로 의뢰가 들어온 이 사이즈의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품질관리실, 예전에 심리실, 거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터빌리티를 충분히 판단해 본 후에 액셉턴스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수임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감사 가능성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액셉트 할 거냐 말 거냐, 액셉트를 하겠다면 이제 하기로 결정 났으면 감사 계약 체결해야 되는 거죠.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감사 계약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Audit Engagement Letter. Audit Engagement Letter. 감사 계약서를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감사 계약서, 감사 계약 체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감사 계획, 어디 플래닝, 감사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들 어디 감사 회의도 하셔야 되겠고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플래닝 단계에서 우리는 어디 리스크 모델을 좀 이용을 합니다. 어디 리스크.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어디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정해놓은 계약서상에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일정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인게이지먼트라고 불러요. 인게이지먼트. 그 계약 기간 동안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 플래닝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팅 스트래티지를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어디 서비스라는 게 인헤런트 리미테이션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즉 전수조사를 해주는 업무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유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 어디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주셔야 어딧 페일리어라는 거, 감사 실패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제 어딧 오피니언 를 익스프레션 하는 대상이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인데 실제 일어났던 거래나 사건들이 반영된
표들, 역사적 재무제표, 그거에 대해서 이 관련 그 기준에 따라서,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서 이 지금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를 해놨느냐, 재무 상태랑 영업 성과랑 현금 흐름이랑 또 자본 변동 내역이랑 뭐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표시를 해놨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확인 하셔서 확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이 표현이 담긴 그런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positive opinion, positive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한 이제 감사 의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표명을 하는 것이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한정 의견이랄지, 또 부적정 의견,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무제표에 지금 공개 발표되는 재무제표에 의존하여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의견 거절. 우리가 절차를 수행한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의견을 표명을 하기 위해서는 sufficient and appropriate audit evidence,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해야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audit opinion expression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를 수행해야 증거를 수집을 하지. 감사 증거를 채집을 하려면 감사 절차, audit procedure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서컨선스에 의해서 뭔가 제약이 있었달지, 매니지먼트가 여러분들한테 이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이렇게 매니지먼트에 의한 이 감사 범위의 제한이랄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절차를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를 수행 못해서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 의견을 표명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게 disclaimer of opinion, 감사 의견 못 드려요라는 의견 거절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유형은 총 4가지죠.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리고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적정 의견이 나가죠. 현실에서는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97% 정도는 뭐 대략 적정 의견이 표명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감사 절차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적발한 또 발견한 그런 이제 수정분계 사항이랄지 재분류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수정하십시오, 또 재분류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서제스션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거를 회사 측에서 수용을 하죠. 받아들여요. 그냥 수정 다 한다고, 재분류도 하고. 그러니까 수정 후 재무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략 한 거의 적정에 표명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한정 의견, 한정적으로만 적정 의견이 한정 의견이에요. 제한적으로만 뭐 빼고 except for qualified opinion. 해서 한정 의견이 표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적정, 심지어는 의견 거절. 그러니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표명되면 소위 이 상장 회사들은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 회사들은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줄여서 상폐라고 부르는데 상폐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표명한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리스크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 페일리어 없이, 즉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정도의,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이용자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견 표명하게 될 그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이용 목적이 있을 텐데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도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한 수준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잘못 표명하는 상황이 어디 페일리어, 감사 실패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서 소송 들어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페일리어 없이 정말로 적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정의견을 표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이제 못할 위험도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제어 방법은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태만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해서 증거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 발행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없습니다. 나중에 꽁꽁 숨기고, 그러니까 소위 회계 부정이라고 부르죠. fraudulent behavior. 그러니까
회계 부정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단순 에러하고는 다르죠. fraud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의적인 그러한 에러나 그 고의적인 어떤 미스 스테이먼트는 에러에 의한 미스 스테이먼트에 비해서 여러분들 적발하기가 힘들고요. 작정을 하고 고의적으로 감추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도 여러분들은 감사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다 감사했음을 감사 조서를 통해서 어디 다큐멘테이션, 어디 워킹 페이퍼스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못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사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수립 잘 하셔야 돼요. 또 전략도 잘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맡게 되는 이제 피감 회사라고 부르죠. 피감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업종, 그리고 현재 업황, 그 회사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감사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거다. 수행을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리스크는 고유 위험이 있었고요. IR, inherent risk.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재무제표예요. 취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고유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업종에 따라서 건설 업종이랄지 IT 업종이랄지 그런 업종들이 조금 있어요.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회사에 따라서는 회계 처리가 어려운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랄지 그런 거 어쩌다 한 번씩 하면 회계 담당자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잘못 회계 처리해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대상인 이 재무제표에 최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을 수 있는 위험 수준, 그거를 고유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오디팅 어터스테이션 1 때 정리하셨을 거예요. inherent risk.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 IR 팩터들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경영자의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고, 주로 이제 내부 감사 부서가 있는 회사 같으면 내부 감사인들이 그런 걸 담당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만약에 탑 매니지먼트가 그런 걸 지시를 했다면,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에 관심이 있는 탑 매니지먼트인 거예요. 재무보고 신뢰성에 관심이 있어.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해라. 그래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그거를 내부 통제 시스템에 10분 반영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ICFR이라고 부르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중에서도 파이낸셜 리포팅과 관련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ICFR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부르죠. ICFR이 이제 있는 회사도 있고요. 조그만 회사는 이제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에 가서 ICFR 설계 운용 중이십니까?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ICFR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면은, 이제 감이 오죠. ICFR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 이 숫자 뜯어보는데, 숫자 확인 검증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 시험조사 같은 것, 통제 시사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나 열심히 보는 거고, 뜯어보는 거고, 있다면 이제 ICFR에 대한 이제 운용 실태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컨트롤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통제 위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단은 ICFR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회 같은 거 하면서 이 회사의 업종, 업황, 여러 가지 상황 등을 현황 등을 고려해서 IR 팩터들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걸러내는 시스템인 ICFR이 있느냐. 얘가 이제 여기 이 릴라이블한 파이낸셜 리포팅을 위해서 파이낸셜 스테이먼트에 최소한 미스 스테이먼트 에러 이런 게 안 생기게 프리벤트, 디텍트 앤 커렉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ICFR인데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인데 요게 있냐 없냐 그런 거죠. 언론의 시스템이 있냐 없냐. 그래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리스크 수준이 혹시나 낮다라는 이제 평가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and evaluating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단계에서 ICFR의 디자인, implementation 여부, 설계, 시행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래서 예비적인 이 preliminary assess level control risk를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assessing 단계고요. 그러고 나서 설계를 잘 해놨는데 형식을 잘 갖춰놨는데 라고 판단이 선다면
돈 시간 들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는 거야. 테스팅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컨트롤을 테스트 해보는 것을 TOC, 톡이라고 부릅니다. 톡, TOC,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통제 시스템을 시험 조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여서 통제 시사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보는 거예요. 시스템의 서브스턴스를 보는 거예요. 실질을 보는 거예요. 설계 잘 해놨네.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사이클 같으면, 외상 매출, 외상 판매 사이클 같으면 크레딧 어프로벌 절차, 외상 판매 이 절차를 독립적인 자로 하여금 세일즈 디파트먼트 이외의 어떤 독립적인 자로 하여금 이 외상 판매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일단 그 설계를 해놨는지 잘 해놨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돈 시간 들여서 관련 문서들 모집단에서 퍼퓰레이션에서 샘플 셀렉션을 해서 우리는 샘플링합니다. 전수조사 못해요. 퍼퓰레이션 다 확인 검증 못해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사인으로서 생각을 해보시면 다 못 봐요. 거래 건건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액 하나하나 다 확인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표본 추출 기법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요. 표본 추출의 모집단에서, 문서 모집단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크레딧 어프로벌을 통제 절차 설계한 대로 수행했다, 안 했다, 안 한 거 비중은 몇 퍼센트 여러분들이 tolerable deviation rate라는 걸 설정을 해서 그거를 초과하냐, 초과 안 했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테스터 오브 컨트롤 절차를 통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ICFR의 운용 실태를 평가해서 평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리스크가 높다, 낮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무에서 여러 단계로 나눠요. 여러 단계 나눠갖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럼 이제 요거를 수량화해서요. IR 몇 퍼, 보통 퍼센테이지로 IR 몇 퍼센트 또 CR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리스크 수준을 딱 정해야 돼요. 이거 딱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컨트롤 어디 페일류 안 하려면 이거 딱 눌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5%로 두기로 한다. 어려운 리스크를 5%, 성공 확률이 95%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오해로 5%로 두려면 IR, CR의 평가 결론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리스크 요소가 디텍션 리스크라는 겁니다. 디텍션 리스크. 요거 재무제표 숫자 감사하는 거, 어마운트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하는 것과 관련한 리스크가 디텍션 리스크예요. 디텍션 리스크.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중요한 에러나 미스 스테이먼트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사람인지라, 감사인도 사람인지라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 그래서 그게 디텍션 리스크인데 그 디텍션 리스크만큼은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곱하기 CR, inherent risk 고유 위험과 컨트롤 리스크 통제 위험은 여러분들이 평가만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 전문가의 의견까지 여러분들의 판단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 이밸류에이션 결과값을 이밸류에이션 리졸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IR 곱하기 CR 요게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재무제표에 미스 스테이먼트 머티리얼한 수준의 중요한 정도의 수준의 미스 스테이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 오류 리스크 수준 5%를 유지하려면 여기 몇 퍼센트의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여러분들이 둬야 적발하지 못할 위험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둬야 어디 페일리어 감사 실패를 안 하겠구나, 감사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죠. 디텍션 리스크 퍼센트. 이 디텍션 리스크라는 거 적발하지 못할 위험 크게 또 나눠보면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샘플링 리스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넌 샘플링 리스크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 샘플링 리스크라는 것은 추출된 샘플이 포퓰레이션의 캐릭터리스틱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한 대표성 없는 샘플이 추출될 수 있는 위험. 모집단의 특성은 맞은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맞은 거 10개, 틀린 거 10개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샘플을 한 4개를 뽑는다면 대표성 있는 샘플군이라 하면은 맞은 거 2개, 틀린 거 2개, 이러면 대표성 있는 샘플군이 형성이 된 거죠. 샘플을 그렇게 추출한 거죠. 그러나 맞은 것만 4개, 틀린 것만 4개, 이런 그 가능성도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샘플링 리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맞는 것만 뽑힐 위험이 정말로 위험한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샘플링 리절트를 바탕으로 포퓰레이션의 캐릭터리스틱을 확대 추정할 때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다 숫자 맞는 것만 뽑혔네? 이 통계 절차 이거 잘 준수한 것만 뽑혔네? 그게 샘플들의 캐릭터리스틱이네? 그러면은 모집단으로 확대 추정할 때 여러분들, 모집단도 정말 훌륭하겠는걸? 이렇게 잘못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잘못된 최종적인 이 감사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소위 베타 리스크라고 부르고, 샘플 리스크 중에서도 알파 리스크, 베타 리스크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 알파, 베타, 베타 리스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도의 중요한 수준의 위협 표시가 있을 그 위험은 IR 팩터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또 CR 팩터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리스크 팩터들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서 평가 결론만 내릴 수 있는 리스크들인 거죠. 그래서 IR, CR, 즉 리스크 오버투 미스 스테이먼트 수준, 재무제표의 중요한 정도의 미스 스테이먼트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러면 어디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해야 어디 페일리어를 안 하니까, 이 어디 리스크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통제가 가능한 유일한 리스크 요소인 디텍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acceptable한 레벨 오브 디텍션 리스크를 어느 수준으로 딱 정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 페일리어를 안 하겠구나 라는 결과가 나와요. 디텍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으니 어디 리스크 수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IRCR은 컨트롤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디 리스크 수준에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이 디텍션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위험 요소니까. 그 때문에 디텍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하면 어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디텍션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리스크 컨트롤 하셔야 되고, 넌 샘플링 리스크라는 걸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샘플링 리스크는 베타 리스크 잘 컨트롤 리스크 하면 돼요. 베타 리스크. 해서 베타 리스크 수준도 우리 통계적 방법을 활용을 해서 딱 정해요. 이 회사의 이 상황에, 이 업종의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에서는 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 베타 리스크를 몇 퍼센트로 두는 게 맞겠다. 5%로 두는 게 맞겠다. 소위 컨피던스 레벨, 신뢰 수준을 95%로 두는 게 상황에 적합하겠다. 상황에 맞겠다. 그러면은 이제 통계표에서 몇 개 샘플 추출해서 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이제 어디 페일리어 안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베타 리스크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면 디텍션 리스크가 컨트롤 되는 거고, 어디 리스크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넌 샘플 리스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인으로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 거다. 그 위험이다. 저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위험한 리스키한 에어리어들이 있거든요. 리스크한 어카운트나 또 클래스 오브 트랜잭션, 거래 유형이나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러나 미스 스테이먼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정이나 거래 유형들이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거 감사할 때 감사 인원들 배정할 때, 업무 배정할 때 좀 경험 많은 그쪽 거래 유형이나 계정들에 대한 경험 많은 감사인 배정하면 돼요. 회계법인 전체 입장에서 감사팀 입장에서 감사 본부장이, 팀장이 업무 배정할 때 그렇게 배정하면 돼요. 넌 샘플링 리스크도 컨트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좀 낮은 계정들이 있어야 현금 계정이랄지 유형자산 계정이랄지 그런 계정들은 우리 이제 막내 회계사들 시켜도 되고, 해서 디텍션 리스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필드웍이라는 걸 하죠. 필드웍, 필드 나가서, 현장 나가서 감사하는 거지. 필드웍. 요거를 감사할 때 우리는 무슨 테스트를 한다? 실증 절차, 실증 테스트라고 부르고, 또 과거에는 입증 절차, 입증 감사 절차라고도 불렀어요. substantive 테스트, substantive 테스트. 요 테스트가요. substantive analytical procedura라는 절차하고 test of details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테스트하는 것을 test of control, 그 다음에 디테일, 재무제표와 관련해서요, 디테일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test of details, substantive test of details
details라고 부릅니다. TOD. DOC, TOD. TOD는 주로 이제 어마운트, 금액 검사하는 거예요. 금액 감사, 금액 확인 검증 절차. TOC는 컨트롤 시스템. 시스템을 테스트. 테스트 오브 컨트롤은 금액 안 봐요. 금액 같은 거 안 보고 샘플로 추출된 거 통제 절차, prescribed control procedure 제대로 잘 이행했냐, 이행하지 않았냐. deviation, 이탈한 건, 에러 건, 뭐 몇 건이나 몇 퍼센트 되냐, 뭐 그게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하는 거고, TOD는 이제 금액 보는, 금액 뜯어보는 거죠. 금액 확인 검증 절차. 이게 올해 거 맞는 금액이야? 혹시 틀린 금액이 있으면 중요성 관점에서 얼마나 지금 틀린 건데 정부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 영향을 줄 정도야 아니야 뭐 그런 거죠. 이게 TOD입니다. 이 둘을 필드웍이라 부른다. TOC, TOD를 필드 나가서 하는 업무. 그래서 필드웍이라 부른다. 필드웍 다 이제 끝나갈 무렵에 우리 이제 맨 위에 이제 뭐 감사팀은 이제 그 피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도 정하고 이렇게 또 그 직위도 이렇게 그 책임자급의 직위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큰 기업 같으면 이제 파트너급에서 나가는 거고 파트너들 뭐 여럿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S전자 같으면 연간 기준으로 뭐 150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조그만 회사는 한 2명이 나와서 다 해버리고 며칠 만에 끝내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게이지먼트 파트너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 회계법인의 조직도를 보면요, 조직도 뭐 한 팀의 조직 구조를 보면 맨 밑에 우리 이제 스텝 어카운턴들 있죠. 막내 회사들. 그래서 주니어들 있고 시니어들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인차지 현장 책임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급 있고 그다음에 뭐 매니저, 뭐 디렉터, 그다음에 최고봉의 파트너들 있죠. 파트너들도 이제 에쿼티 파트너들이 있고, 그러니까 파트너십 지분, 회사 지분이 있는 에쿼티 파트너가 있고, 지분 없는 그냥 명목상의 파트너만 있기도 하고 그래요. 회계법인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니까 꼭 CPA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 자격을 갖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CPA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어디 인게이지먼트 팀이라면 뭐 파트너급이 책임자라면 최종적으로 엄격하게 검토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overall final review. 원칙적으로는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그 회사 올린 업무 내용을 상급자들은 열심히 크리티컬하게 리뷰를 해줘야 돼요. 엄격한 검토 절차가 요구됩니다. 품질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차원에서 그렇죠. 퀄리티 컨트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결국 이제 감사를 종결시키겠죠. 감사 종결일자 어딧 컴플리션 데이트는 감사 보고서 일자이기도 해요. 감사 절차를 이제 끝마치는 이제 날짜거든요. 더 이상 절차 수행할 필요 없어. 우리가 앞으로 표명할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표명할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될 만큼의 증거는 충분히 채집 완료했어. 이거죠. 수집 완료. 감사 종결. 그게 이제 감사 보고서 일자예요. 우린 여기까지 확실하게 책임질게. 그게 감사 보고서 일자거든요. 감사 보고서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자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원칙 책임을 안 져요. 우리가 일을 안 한 건데, 안 한 것과 관련한 사건 뭐 이렇게 터지면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개 발표가 되는 경우, 공표되는 그날까지는 이 여러분들이 감사한 요 재무제표에 대한 소극적인 책임은 끝까지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눈 감고 귀 막고 그 회사 뉴스는 안 듣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텐션에 들어오는 건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발행되어지는 재무제표 및 여러분들의 또 발행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그 감사 보고서에 표명되어지는 감사 의견,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래나 중요 거래나 사건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어텐션에 두르면 어쩔 수 없어요. 후속 절차 수행하셔서 확인해야 돼. 확인해서 문제 없는지,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보고될 재무제표에 문제 없는지, 더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감사 보고서상의 보고 내용에 문제 없는지, 그런 이제 후속 절차 팔로우업 하셔갖고 팔로우 프로세스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에 공표되게끔 해야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 종료일인데요. 감사 보고서일이에요. Auditors Report Date. 중요한 날짜다. 이 날짜가 감사 종결일자. 감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 감사 보고서, 요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명하는 어디 오피니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sufficient and appropriate audit evidence를 수집 완료한 날. 절차를 쭉 열심히 수행해서 수집 완료한 날. 그러니까, 이제 됐어! 종결시켜도 되겠어! 그게 이제 감사 종결일자이자 감사 보고서 일자이고 가장 중요한 날짜예요. 그게 이제 현장 철수 일자하고 뭐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건 주의하셔야 돼. 현장 철수 일자가 감사 보고서 일자가 아닐 수 있어요. 현장 철수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식적으로 감사 종결시킨 날짜. 여기까지는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증거 수집했어! 라고 여러분들이 감사 조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고 종결일자, 고 날짜. 그게 감사 보고서 일자고 감사 종결일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표 수정시키고요. 그렇게 이제 요 표가 외부에 공표될 수 있겠죠. 공개 발표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딱 붙어. 보통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 특히 이제 애뉴얼 리포트라는 사업 보고서 형태로 외부에 공표되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죠? 다트 사이트, dart.fss.or.kr. 거기 가면 요런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에 정말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어떤 특정 회사 관심 있으시면,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뒤지는 것보다, 요거 있으면 이거 뒤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부 issued,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원칙, 더 이상 아무런 직간접적인 책임 없습니다. 적극적, 소극적 책임 없어요. 뒤로도 또 사고가 터질 수는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어디터로서의 리스폰시빌리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수준의 책임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1 때 요거 맛만 봤어요. 맛만 보셨을 거야. TOC, TOD 살짝 맛만 보셨어. 그리고 전체적인 이 재무제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절차의 흐름 보셨을 거예요. 흐름.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셨을 텐데, 어디팅 어테스테이션 2 시간에는요,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각 그 거래 유형별로 TOC 절차, TOD 절차. 그래서 이 에러나 미스 스테이먼트를 적발해내는 절차. 아시겠죠? 테이블 컨텐츠 볼게요. 1 때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다면 2 때는 요거 디테일을 보나 보다. 2시간에는 요거 필드워크에 대한 디테일들을,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거래 유형 및 계정 과목별로 자세하게 보나 보다. 그 느낌을 갖고 출발하시면 돼요. 어테스테이션 3는 각종 보고서, 이 감사 보고서 포함해서 각종 전문 업무별 보고서, 이그자미션 서비스랄지, 또 컴필레이션 서비스랄지, 리뷰 서비스, 그런 것들도 보실 거고, 정부 감사도 보실 거고, 그건 이제 3 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비중은 1, 2, 3 각각 3분의 1씩 33.3333%씩 정도 골고루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3 공부하실 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고 3가 적게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3는 이제 인강으로 정리하셔야 될 건데, 그렇더라. 자, 2 때 세일 사이클, 매출 사이클부터 들어갈 거예요. 매출, 중요한 매출. 관련 계정 과목, 중요 계정 과목이 뭐예요?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특히나 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계정, 감사,
purchase and payment cycle. purchase cycle 이제 매입 사이클 들어갑니다. 매출 사이클이 끝나면 매입 사이클 들어가는 거고요. 매입 사이클과 관련한 주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이죠. accounts payable. 그 다음에 이 재고자산 계정도 중요하죠. 매입 사이클과 관련해서 재고자산 계정. 감사 목적상 이 계정 과목들을 분류를 할 때에요. 인벤토리는 매출보다는 매입 사이클 쪽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캐시, 이 현금 계정 감사는요, 워낙 뭐 다양한 거래 유형들하고 전부 관련이 있어서, 현금 계정 감사는 이제 요때쯤 보는 거고요. 40페이지 쪽에서. 이때쯤 보시는 거고. 현금의 기초 잔액 대비 기말 잔액 간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겠죠. 아주 다양해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페이어블은 거의 뭐 이제 주요 이제 그 일상적인 어떤 그 매출 매입 거래하고 관련된 계정들이니 뭐 대부분 다 그 관련된 거거든요. 하지만 현금 계정은 현금의 증가 감소, 현금의 캐시 어카운트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자산 계정 감사, PP 유형자산 감사,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ayroll 급여 계정 감사, Financing,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재무상태표상에 우리 또 회계 처음 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있고 BS가 밸런스시트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경영상 왼쪽 오른쪽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왼편은 asset 자산, 회사 비즈니스상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상 투입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 있고 오른쪽은 이제 자산의 소스들을 표시하잖아요. 맨 먼저 뭐 캐피탈 컨트리뷰션 받은 거, 자본금, 또 출자 받아가지고 자본 출자 받아갖고 이루어지는 에셋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제 라이빌리티로 이루어지는 에셋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아까 보셨던 뭐 어카운트 페이블과 인벤토리, 이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사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산도 인벤토리 어카운트도 늘고, 어카운트 페이블이라는 라이빌리티 어카운트도 늘고. 다음에 이제 이 에셋을 활용을 해서요, 돈 벌었으면 여기 리테인 어닝이 늘어날 거고요. 동시에 이제 에셋도 늘어나겠죠. 비즈니스 잘 안 되면 까먹는 거지 뭐. 리테인 어닝이 있기는커녕 심지어 이 자본금까지 야금야금 까먹을 수 있겠죠. 소위 자본 잠식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코티 파이낸싱은 이제 요 부분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한 거고요. Debt Financing은 liability 중에 대시 있죠. Debt, DBT. Liabilities라는 것은 책임의 의무를 갖고 있고요. 책임의 의미. 책임져야 돼. 이 회사는 이 비즈니스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책임을 다해줘야 돼요. 외상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책임을 이행해줘야 돼요. 근데요, 어떤 그 책임 이행 부분은 어떤 liability 어카운트는 이자 비용 부담이 없는 liability 어카운트가 있고 어떤 또 라이빌리티 어카운트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어카운트들도 있고 이 대시라는 게 뭘 발생시켜요? 인트레스트 익스펜스를 발생시키는 거죠. 대시라는 건 이자 비용이 수반되는 책임을 대시라고 부르죠. DBT. 그래서 데트 파이낸싱은 이자 줘가면서 정기적인 이자 줘가면서 돈 빌린 거죠. 이자 줄게. 대표적으로 뭐 회사채를 발행을 했달지 뭐 그런 거지. 데트 파이낸싱,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르죠. 에코티 파이낸싱은 자기 자본 조달. 자기 자본이 돼요. 이 회사 자기 자본이. 그 다음에 데트 파이낸싱 언젠가 갚아야 돼요. 타인 자본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절차. 에코티 파이낸싱, 데트 파이낸싱. 다큐멘테이션은 어디 다큐멘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감사 조서. 여러분들 감사 수행하면요, 감사 조서 잘 작성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 기준서,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에 따라서 나 감사 제대로 했거든! 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어디 다큐멘테이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 조서는 잘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Accounting Estimation, Fair Value Measurement, 회계 추정. 우리 재무제표에 있는 회계 추정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대손 충당금 같은 거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의 컨트롤 어카운트로 추정해서 미리 설정 보고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 그 밖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랄지 또 페어 밸류 어카운팅도 이 일종의 다 어카운팅 에스티메이트 추정이죠, 추정. 그리고 또 리갈 컨틴전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송 펜딩 리리게이션 지금이 혹시나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 같은 거, 페이턴트 인프린지먼트에 의한 디펜던트 입장이다. 여러분들의 피감회사가 피고 입장이야. 손해배상 해줘야 될 지금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확정 판결은 안 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 지금 손해배상 해줘야 될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값을 추정할 수 있고 추정 값이 컨틴전트 로스하고 컨틴전트 라이빌리티스 우발 손실하고 우발 채무, 우발 부채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돼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도 추정값이잖아요. accounting estimate.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은 추정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거기에 미스 스테이먼트, 소위 likely 미스 스테이먼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스 스테이먼트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값이 추정값이 향후 미래 특정 시점에 가서 그게 적정한 금액이야, 적정 표시 금액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닐 확률이 이제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회계 추정 값에 대한 감사. derivative instruments는요 옆에다가 removed라고 좀 적어놔 주실래요? removed. 시험 출제 주제에서 제거됐습니다. 제외됐다가 더 맞는 표현일까요? removed 됐어요. 지네들 표현은. 파생상품 감사, 해칭, 유형 회피 거래랄지, 또 investment in securities. 파생상품 얘기인데 derivatives 얘기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감사 과목에서는 출제 범위에서 일단은 제외가 되었으나 과거에 제가 강의한 게 있고 그 촬영해 놓은 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인강은 최소한 한 번 정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딱 한 번, 시간 있을 때. 지금 정규 과목 진행하실 때 한 번 정도 봐놓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다음에요.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itigation claims and assessments라고 나있고요. 소송, 클레임, 배상 청구. 이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사가 클레임 걸어왔어요. 커스터머사가 내지는 커스터머가 클레임 걸어왔어요. 배상 해주래요. Assessments. 이건 과징금 같은 거예요. 세금 추징금 같은 거. Assessment. 줄여서 LCA라고 부를 거예요. LCA. 이게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 이게 변호사 조회 절차입니다. 변호사 조회 절차. LCA 건이 걸려있는 회사면 여러분들이 변호사 조회하셔야 돼요. 외부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의 변호사 말고 여러분들의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변호사, 외부 변호사한테 변호사 조회 절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bsequent event. 회계 시간에 보셨거나 보셔야 되거나 하는 후속 사건. 후속 사건, subsequent event가 발생할 수 있는 period가 기간이 이때부터 이때까지거든요. 이게 재무상태표일이라면 이게 요 financial statement 요 표시된 요 날짜가 재무상태표일이라면 재무상태표일 이 길로부터 재무상태표 subsequent to the BS date, subsequent to the date of the BS date일 이 길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원칙 이 날짜까지. 감사 종결일 때까지. 뭔가 머티리얼한 이벤트나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의 머티리얼? 우리가 자꾸 머티리얼 한 머티리얼이 의미가 뭐였죠? 회계 쪽에서도 나오고 감사 쪽에서도 나오는 머티리얼러티 개념. 그래서 이거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 나중에 누군가 유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저들의 각종 그러니까 유저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용 목적이 있을 거고 그 이용 목적에 적합한 그러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려고 이용을 할 텐데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 수준이면 중요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머티리얼 수준이다. 이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수준이면, 이 영향을 안 줄 정도의 뭐 몇십 원 틀렸어, 몇백 원 틀렸어, 몇천 원 틀렸어. 그 임머티리얼 하다고 부르죠?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그 중요치 않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안 가지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니까. 정부 이용자들 의사결정에 영향 없는데, 우리 감사인이 해야 될 거는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머티리얼한 수준의 미스스테이먼트나 에러를 적발해서 그거 수정시키고, 그래서 정부 이용자들의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도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감사인의 또 책임이니까 그거에 도움 안 되는 임머티리얼한 건 우리도 관심 없어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머티리얼한 거, 우리 관심사 머티리얼한 거. 그래서 그런 이제 머티리얼한 이벤트나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게 될 머티리얼 수준의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못 받게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주요 거래처의 파산 때문에 그러면 서브스컨트 이벤트도 타입 1과 타입 2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타입 1처럼 BSDate 1 현재 존재했던 팩트와 관련된 그 이후 이벤트라면 머티리얼 이벤트라면 수정시켜서 재무제표가 공표돼야 되는 거죠. AR 드러내야 돼요. 북에서 장부에서 스테이먼트에서 오프시켜줘야 돼요. 정부 이용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 안 하게. 뭐 그런 이제 타입 1에 해당하는 서브스컨트 이벤트도 있고 타입 2! 이 재무상태표일 현재 존재했던 팩트는 아니지만 이후에 기업 인수했대요. 유상증자했대요. 회사채 발행했대요. 중요한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은 공시는 최소한 해줘야지 정부 이용자들한테 줘야 되는 중요한 수준의 사건이잖아요. 거래나 사건이잖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입 2에 해당하는 서브스컨트 이벤트. 이거 제대로 걔네들이 회계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의 피감사가 서브스컨트 이벤트를 재무제표 본문에 숫자 표시하고 주석 공시하고 즉 주석 기재하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잘 했는지 확인 검증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래서 후속 사건에 대한 감사 절차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udit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nternal Audit Function이 있으면 우리도 좀 편해져요. 피감회사에 내부감사 부서가 있으면 내부감사인들이 이걸 주로 담당하죠. Internal Control System을 주로 이렇게 담당을 하죠. 그들이 뭐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하고 그들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처 방안이랄지 뭐 그런 것들 다 레커멘데이션 하고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인터널 어디터들이기 때문에 인터널 어디터들이 ICFR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그리나 사건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부 그 회계관리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부인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아야 돼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 없어. 특히 뉴 스텝으로 이제 회계법인 들어가서 뉴 스텝으로 감사팀에 투입되는 뉴 스텝들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회계법인마다 다 템플릿들 다 갖추고 있고 매뉴얼들 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몸이 힘들지. 몸이 힘들어요. 이제 감사 시즌에 어디 시즌에 몸이 힘들지. 몸이 이제 여러 개라도 힘들어. 여러 개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다 한 3, 4년 버시다가 이제 힘들어서 나와버리는 거죠. 워라벨 찾아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고 한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까지 올라가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인 거 아시죠? 맨 밑에 스텝 어카운턴들 숫자 많아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로부터 업무 협조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 나가서 여러분들이 외부 감사인으로 감사 나가서 내부 감사인들이 있으면 내부 감사인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들로부터 업무 협조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이피션시를 기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터널 어디터들도 컴피턴스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뭐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객관적이고 유능하다 그러면 업무 협조 받는 거지 뭐. 근데 그렇지 않다 그냥 허울뿐이다 명색뿐이다 그러면 도움 받으나 마나야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업무 협조를 구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요.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회계, 재무, 세무 뭐 이런 거에 전문가이시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합격을 하시면, 완전, 사실은 이 자격이 없어도 전문가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쪽 전문가지, 그래서 어디터로서의 어떤 책임, 역할, 기능, 뭐 그런 걸 다 하면 다 되는 것이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감사 나가면은요, 별의별 일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지에 숨어있는, 산속에 숨어있는 회사들도 있고, 다 출장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막 캐리어 몇 개씩 끌고 다니고, 요즘은 다 뭐 노트북으로 전자화 시켜놨기 때문에, 짐이 덜하지만, 그리고, 또, 얼마나 재고자산의 그 종류도 다양한단 말이에요. 고체만 있는 거 아니죠. 액체, 기체, 그 어떻게 재고실사 입회할 건데. 왜냐면, 갓 투입된 뉴스텝들은 공부하고 해야 돼요. 인스트럭션, 보통은 걔네들도, 각 피감 회사들도 실사 지침이라는 게 다 마련돼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거 미리 공부하고 해야 돼요.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재고실사 그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하다! 보석! 가공회사야. 여러분들 보석 알아요? 보석 감정사 있으면 잘 아시겠지. 다이아몬드 감정, 사 있으면 잘 아시겠지. 우리는 몰라, 하면. 그게 큐빅인지, 크리스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이제, 토tal 에셋 자산 총액 대비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매그네티우드 자체가 커버리면 거기에 이제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머티리얼 수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재고 실사할 때만 여러분들이 입회가 원칙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거 제대로 실사하나 상자도 한 번씩 이게 발로 차보고 빈 깡통 빈 상자 혹시 카운트하는 건 아닌지. 근데 이제 그거 이 재고 실사 입회할 때만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빌려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substitution 한다고 그러죠. 재고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이쪽 실사 나가면 저기 갖다 놓고 저쪽 실사 나가면 그것도 다시 그쪽으로 또 이동시켜 놓고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스페셜리스트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자 수단이자 절차기 때문에 전문가를 부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능력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펜션 어카운트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퇴직연금 계정 감사. 그러면 이제 액추어리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계리사. 액추어리들이.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액추어리 어썸션을 반영을 해서 보험 수리적 가정을 기반으로 연금 채무랄지 연금 자산이랄지 그러니까 특히 연금 채무 같은 거 펜션 베네핏 오블리게이션이랄지 그런 것들 계산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어썸션에 대한 이해 정도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으나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계리사는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액추어리와 같은 스페셜리스트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더 나은 감사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오히려 더 능력인 거예요. 그거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니지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제 있습니다. 경영자의 진술, 경영자 확인서, 매니지먼트 리프레젠테이션 레터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이 주제에. 이 제목에 매니지먼트 레퍼런스 레터는 언제 받냐면 이때 받거든요. 이때 요 날짜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필드워크 하면서요. 각종 인쿼리를 하게 돼요. 물어봐요. 담당자한테도 담당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상사한테도 물어보고 사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각종 인quiry 하면 이제 오럴 리프레젠테이션 들어요. 구두 진술 듣는다고. 구두로 뭔가 이게 답변해주겠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서면 대화를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두로 들어요. 구두로 듣고 답변 듣고 오럴 리스판스 듣고 오럴 리프레젠테이션 듣고 그거 중요한 내용 같으면은 그거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종이 쪼가리다가 서면 여러분들 이제 노트북에서 그 매니플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그 템플릿에다가 다 쳐놓고 입력해서 나중에 제시하고 사인 받아놔야 돼. 최고 임원급들 이 감사 관련해서 임원들 사인 받아놔야 돼. 서명 받아놔야 돼. 이때 가서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저 얘기 안 하신 혹시 부회부채 오프 밸런스 라이빌리티라고 오프 밸런스 라이빌리티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비회 수상에 라이빌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리스, 금융 리스 부채 있어야 돼. 리스 자산 있고 리스 부채, right of use asset 있고 리스 라이빌리티 여기 있어야 돼. 근데 금액 덩어리가 사이즈가 커. 그러면은 사장님에 따라서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채가 커 보이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감추는 거지. 리스 계약서 감춰야 여러분들은 안 보여주는 거지. 자산에서도 큰 금액이 빠져 있고 부채 쪽에서도 큰 금액이 빠져 있고 끝까지 감출 수 있어요. 또 리갈 컨티뉴스 끝까지 감출 수 있어요. 변호사 리스트 주세요. 근데 이 중요 이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여러분들 감추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뭐 지급 수수료 계정 뒤지다가 인보이스 이거 봤더니 어디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소에서 날라온 인보이스네. 이거 딱 봤더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러다가 여러분한테 리스트 안 준. 리스트를 안 주면 변호사 조회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리스트에다가 변호사 중요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지금 변호사 명단 받아야 되거든요. 변호사 조회를 하려면. 그럼 감추는 거, 작정을 하고 감추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작정을 감추는 거. 해서 그런 거 없습니까? 하고 뭐 식사하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필드워크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쿼리 하는 내용. 그래서 탑 매니지먼트들로부터 오럴 리프레젠테이션 받은 내용. 그걸 리튼으로 담아갖고 리튼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시하고 사인 이거 검토하시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중요한 어디 에비던스입니다. 중요한 감사 증거예요. 받아내야 돼요. 나중에 우리한테 감춘 거 뻥 터지잖아. 사고 터지잖아. 우리는 그거 제시해야 돼요. 경영자 확인서 그 경영자 각서 한마디로 각서 받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사고 터지면 우리도 무사해야지. 우리도 같이 지금 은팔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레프레젠 레터 그 서면으로 꼭 받아내야 되고 그때 어떤 내용을 보통 적시하는지 그 컨텐츠 같은 것을 이 주제를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 이제 외주 회사인데요. 큰 회사들은 뭐 다 자체적으로 모든 펑션들을 비즈니스 펑션들을 뭐 수행을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중소 중견기업 같은 뭐 그런 경우는 일정 특정 부문을 특정 기능을 외주를 줄 수 있어요. 뭐 IT 부분을 외주를 준달지, 페이롤 부분을 외주를 준달지, 뭐 여러 가지 이유나 목적 때문에 외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외주 준 부분, 그게 재무제표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페이롤 어카운트든 뭐든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컨트롤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이 도대체 여러분들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관련 그 거래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 통제를 어느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그 평가 또 하셔야 되거든. 요 주제가 그 주제예요.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이 여러분들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관련 거래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 통제 보고서. 그 서비스 오거나이제이션에 외부 감사인이 있으면 그 외부 감사인한테 이 보고서 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피션트한 방법인데 출장 안 가도 되고 외주 회사에 출장 안 가도 돼. 그런 내용 좀 보실 거고 다음 커뮤니케이팅 이제 감사 다 끝났어. 끝났고요. 커뮤니케이팅 해줘야 된대요. Internal Control Relation Matters. ICFR 관련한 사안들을 identified in an audit.
감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파악된 거. 이거 ICFR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 ICFR 설계 운용 중이에요? 있대! 하고 있대요. 각 사이클별로, 거래 유형별로. 그래? 그러면 ICFR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운용 실태를 평가할 거 아니야. Understanding, Assessing, Testing and Evaluating 이 절차 거칠 거 아니에요. 거치다 보니, 이거 왜 하냐면, 이거 왜 해요? ICFR을 왜 이렇게 Understand, Assessing, Testing and Evaluating 하죠?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 궁극적인 감사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이잖아요. 이게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된 거냐? 이 표들이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표현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ICFR의 존재 여부, ICFR의 운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용역 나간 게 아니야. 용역은 뭐 하는 게 아니야. ICFR에 뭐 설계 구축해주고 보완해주고 그거 나간 게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거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요 업무는 재무제표 감사 업무예요. 재무제표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표명, 그게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ICFR의 운용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고, 평가를 해보는 거고, 있으면 평가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컨트롤 리스크 맥스, 재무제표나 열심히 금액이나 뜯어봐야 되겠다, 확인 검증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절차로 바로 나가버린 건데, 있으면 이거 해야 되고, Understand, Assess, Testing, Evaluating. 그게 여기 걸러주는 시스템이니까. 재무제표에 여러분들의 의견 표명이 표명 대상인 재무제표에 멋지한 정도의 에러나 미스 스테이트먼트가 안 생기게 예방 통제, 적발 통제, 교정 통제 해주는 시스템이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부분이거든요. ICFR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대로 적시에 예방, 적발, 교정 할 수 있는 이 어떤 통제 시스템, 통제 절차들을 설계, 디자인해서 운용하고 있느냐, 오퍼레이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컨트롤 리스크가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RMM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RMM 평가 결론이 나와줘야 그 다음을 설계하니까.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계획할 수 있으니까. 디텍션 리스크, acceptable level of detection 리스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놔야 어드 리스크 수준을 5% 맞출 수 있겠다. 그러려면 샘플 리스크는 베타 리스크는 몇 %로 둬야 되겠다. 넌 샘플 리스크는 리스크 에리어는 어떤 감사인을 배정을 해서 낮춰야 되겠다.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IR, CR을 평가를 해야 평가 결론에 따라 서컴스턴스에 맞는 해당 그 감사 지금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디텍션 리스크를 결정을 하시고 서브스탄티브 테스트의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의 네이처 타이밍, 익센트를 여러분들이 딱 결정할 수 있는 거 상황에 적합한 입증감사의 실정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컨트롤 리스크 보는 거에 평가하는 거고 ICFR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FR에 뭔가 유의한 미비점이 있다,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 그것 서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ICFR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거 찾아내려고 보는 거 아니죠. 그건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으로는 ICFR을 보는 이유는 그 다음을 설계하려고, 그 다음 절차를 설계하려고, substantive TOD의 nature, time, extent를 설계하려고 ICFR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근데 이 단계를 거쳐서, 설계 여부도 하고, 즉, 형식도 보고, substance 실질도 보고, 즉, 잘 형식을 갖춰놨는데, 실질도 좋은가? 설계 잘 해놓은 대로, 운용도 되나? 이렇게 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identify 되어지는, 파악되어지는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즉 significant deficiencies, material weaknesses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취합해서 보고서 하나 줘야 돼. 취합해서. 그게 그 단계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단계 106페이지에서 보시게 된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여러분들에게 어딧 도중에 identify 된 거, 여러분들에게 파악된 거, 그 internal control 관련 사안들,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유의한 미비점, 중요 취약점 그렇게 불러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 control deficiency, 통제 미비점 포함해서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정리해서 리스팅해서 리포트 줍니다. 내부인들한테, 내부자들한테.
사장한테도 주고, 이사회에도 주고, 뭐 그런 거지. 어디 커미티 감사위원회 있으면 그들한테도 주고,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고, 개선 권고 차원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준 대로, 만약에, compensating control이랄지, 그러니까 보완 통제도, 좀 설계해서 시행하고, 다음 기 감사 나가서, 보완 통제를 마련했네. 또, 통제 미비점을 보완했네. 그 다음에 개선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기 재무제표 감사 나가서 편해져요. 왜? 잘 걸러내잖아. Material Misstatement Error를 잘 걸러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킨 거잖아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감사하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왜냐면 과거의 전기 감사에 비해서 단기 감사 시에 샘플 셀렉션, 그러니까 추출해야 될 샘플 수, 샘플 사이즈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고요. 샘플 사이즈를, 샘플 개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확인 검증해야 될 대상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고, 여러분들의 피감에서도 좋고, 같이 좋읍시다! 라는 취지에서, 인턴 컨트롤 릴레이티드 매터즈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부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다음, 외부에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고요. ICFR 리포트는 내부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는 내부 통제와 관련된 사안들만 보고사항만 있겠느냐. 아니라 the audience communication with no charge with governance. 기업 지배 집단엔타, 기업 지배지 기구의 그 밖의 사안들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내부 통제 ICFR과 관련한 개선점만 보고할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안들. 필드워크 하다가 자꾸 딜레잉 택틱스를 쓰는 거가 느껴져요. 지연전술은 뭐예요? 갑자기 계속 밥 먹으러 나가자, 술 먹으러 나가자, 뭐 이런 게 지연전술의 대표적인 아주 단순한 예인 거죠. 일을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그리고 뭐 좀 갖다 달라, 저 에이징 스케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안 갖다 주는 거지. 차일피일 미루고. 당연히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고해줘야 돼요.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 보고해줘야 돼. 취업해서 보고해줘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매니지먼트에 의한 스코프 리미테이션 같은 거. 경영자에 의한 감사 범위의 제한. 변호사 리스트 달랬더니 잘 안 줘요. 주요 지금 거래처 리스트 달랬더니 이 거래처는 좀 매출채권 조회 안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래요.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fictitious sales, fictitious AR. 가공의 매출. 가공의 매출 채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냄새나지. 그래서 그런 auditing difficulties. 지금 재고실사 입혀야 되는데 창고 안 열어줘요. 재고실사 다 해버렸대. 우리는 재고실사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중요 재고 같으면 여러분도 카운트 해야 되거든요. 직접 인스펙션 해야 되는데 창고문을 안 열어줘요. 창고문을. 중요한 감사 범위의 제한이거든요. significant 수준의 어디 스코프 리미테이션이고 그거. 그런 거 있었으면 다 보고해줘야 돼요. 그게 마지막 주제예요. 아시겠죠? 정말 자세한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밖에 어펜딕스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가끔 가서 볼 거예요. 부록 부분은. 저 뒤에 부록 부분. 그러면 어디션 업센세션 2가 끝나요. 2 때는 이렇게 각 거래 유형 및 중요 계정 과목별로 감사 절차를 보는 거구나. 테스트 오브 컨트롤 절차도 보는 거고,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 절차도 보는 거고, 애널컬 프로시저 분석적 검토 절차 보셨죠? 파이낸셜 레이쇼 애널리시스 하는 거. 어쨌든 어테스테이션 1 때 보셨어야 정상인데. 감사 목적상 이 플래닝 목적으로 애널컬 프로시저 하셔야 돼요. 분석적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노트북 안에는요. 이미 정기 재무제표 다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비율 계산해 놓은 거 다 있어야 되고 올해는 올해 재무제표 숫자 다 때려 넣고 그러면 올해 거 비율이 또 계산되고 정기 비율과 단기 비율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성, 여러분들의 프로페셔널 저지먼트를 통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 라고 중요성 수준에서 중요성 그 기준을 정하셔야 되고 그 레인지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범위를.
범위 내에서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으면 안 걸려드는데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 unusual한 플럭추에이션으로서 여러분들이 further investigation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추가적인 조사하셔야 돼. 왜 이렇게 많이 출렁거렸을까? 왜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 이상한데 조사 한번 해볼까? 해서 전기 비율과 단기 비율 간의 이렇게 unusual한 fluctuation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널리티컬 프로세스, 분석적 검토 절차라는 것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쭉쭉 범위 벗어난 것들만 쪽쪽쪽 뽑아가지고 왜 김철우가 지급수로가 이게 크게 변동했지? 인건비가 왜 이렇게 크게 변동했지? 추가적인 조사 해봐야 되겠는 걸. 그래서 감사 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앞으로 필드워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는데 그 목적상 우리가 전수조사 안 하고 하니까 리스크 에리어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미리. 그러기 위해서 애널리티컬 프로세스 해보는 거예요. 분석적 검토 절차. 비율 분석해서 전기, 단기 비교해보고 어깨 평균값하거나 어쨌든 그 필요에 따라서는 비교해보고 그런 거지. 또 버짓팅을 한 회사 같으면 버짓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지금 미리 산정해 놓은 예산 금액들이 있을 거야. 예산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사 대상인 실제값 간의 비교. 그렇게 해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리저너블 레인지를 벗어난 값들 이렇게 딱딱딱 추려질 수 있게 해서 그거 집중적으로 필드 나가서 감사해보자, 확인해보자, 뭐 그런 거지. 플래닝 단계에서 애널리티컬 프로세스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substantive 테스트 목적상, substantive 테스트 실증 절차 목적상, 애널리티컬 프로세스가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이 있어요. 아까 목차 제목 중에 페이롤 어카운트 있었죠. 인건비. 그래서 전기 대비 단기, 인원수, 직원수의 변동, 자료 받아. 임률의 변동, 자료 받아. 그래서 뭐 임금 인상률 같은 거 자료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에서 그 엑셀에서 때려 넣어봐. 그러면 올해 그 여러분들 감사 대상 연도에 연간 인건비가 얼마로 추산된다고 딱 계산상 나와. 그거랑 실제 지금 인건비 연간 인건비로 처리해 놓은 금액과 비교. 컴패리즌해서 혹시나 리저너블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조사. 안 벗어나면 괜찮네. 적정 범위 이내네. 그래서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은 substantive 애널리티컬 프로세스예요. 연간 뭐 이자 비용이랄지 뭐 그런 것들 잘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감가상각비랄지 그런 건 한다. 근데 모든 계정을 다 분석적 절차를 substantive 테스트 목적상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모표라고 할게. 세모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 어카운트는 분석적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디비던드 레비뉴 같은 것도 의미가 없고 배당 수익 같은 거 이자 수익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왜냐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측값을 개발을 해볼 수 있어요, 예측값. 응? 이자율 여러분들이 자료 받고, 거래 금융기관별 이자율 자료 받고, 그러면, 연간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expected amount를 여러분들이 expectation 할 수 있어요. 디벨롭 해볼 수 있어요, expectation 값을. 이자병도 그렇고, 이자 수익도 그렇고. 근데 배당 수익은, 피투자사 맘이잖아. 그쪽 BOD가 의결하면 배당을 주는 거고 우리는 이쪽 피감에서는 받는 거고 안 주면 많은 거고 또 현금 계정은 아까 기초 잔액 대비 기말 잔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금 계정 잔액의 증감 요인이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비교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은 안에 그냥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에 집중하는 것이지. substantive 애널리티컬 프로세스 안에. 그래서 잘 맞아떨어지는 계정은 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에 집중한다. substantive 애널리티컬 프로세스가 잘 맞아떨어지잖아. 관련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는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상한 게 발견이 안 되면 substantive 애널리티컬 프로세스라는 감사 절차를 통해서 이상한 게 발견이 안 되면 관련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는 축소시켜서 조금만 해봐도 되거든.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되면 이 테스트 오브 디테일즈를 확대해야 돼. 추가적인 조사 목적상. 그런 상관관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에 숫자 갖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아직도 이상한 거 있진 않나 라고 분석 절차를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뷰 목적상 또 돌려봐야 돼요. 이건 누가 해요? 플래닝 단계에서 애널리티컬 프로세스하고 오버롤 리뷰 단계에서 파이널 리뷰 단계에서의 애널리티컬 프로세스는 상급자가 어딧 인게이지먼트 팀의 윗선에서 하는 거, 윗선에서. 왜냐면
시야가 다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거고, 이 substantive enterprise는 실무자급에서 하는 거고, 인차지급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한 두세 명 나가는 뭐 어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차지 자체가 이제 최고 상급자인데, 어디 팀에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substantive 테스트 목적상의 엔터프라이즈는 실무자급에서 한다. 어디 플래닝과 마지막 파이널 리뷰 목적상의 엔터프라이즈는 최고 책임자급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었다가 세일 사이클 들어갈 거예요. 세일 사이클부터 본격적으로 2 때 뭐 어떤 내용을 보는구나 라는 것은 1교시 때 봤고요. 2교시 때 매출 사이클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한 감사 절차를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주실게요.